그러니까 훨씬 더 개인의 심리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사람들은 이 인플레이션으로 한 침체 내지는 인플레이션을 소비에 반영하고 있어요. 미시건 소비자 신뢰지수는 점점점 나빠지고 있고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비 심리 지표가 이제 실물 지표를 따르는 것과 심리 지표를 따르는 거에 갭이 생기는데 이거를 컨피던스 리센션이라고 합니다. 개인들이 리세션을 확신하는 만큼 지표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전체 내용은 처음은 이제 왜 이렇게 공포가 심각한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다음은 공포들의 하나하나를 제가 생각할 때 저희를 공포스럽게 하는 부분들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그게 공포가 안 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 안에 있는 배경들하고 제대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금융시장에 들어온 지는 20년 정도 된 것 같고 이 투자시장에서 고객님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용하고 한 지는 2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시장을 지켜봤고 수많은 하락과 수많은 상승을 봤겠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사용해서 지금 시장을 해석하고 그 예측은 아니지만 평가하려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이 길었네요. 자, 공포는 점점 심해져 가는데 왜 그럴까라는 거고요. 요즘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대폭락이고요. 혹은 침체입니다. 그래서 뭘로든지 간에 하루에 두세 번 금융 유튜브를 보시면은 당연히 뭐 너무 많은 제목들입니다. 너무 흔한 제목들이죠. 보시면 대폭락. 듣기만 해도 섬뜩한데 요즘 아주 흔하게 나오는 제목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야 읽어보게 만들 수 있어서 대폭락이나 침체가 붙어 있으면 뷰수는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저희는 좀 이 부정적인 거에 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만큼 공식적으로 보통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센티멘트라고 말하는데 펀더먼털이란 말에 반대로 센티먼털이란 말을 쓰고 그 심리적인 그런 지표 같은 걸 보통 센티먼트란 말 씁니다. 그래서 센티먼트 서베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AAII라고 말하는 투자자 그런 그 협회 같은 곳의 조사를 보면 베어리쉬 관련돼서 장을 아프게 보는 게 59%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2009년 금융위기 때만큼 내려갔습니다. 뭐 코로나를 제낀 건 오래됐어요. 코로나 때 공포 정도는 지금 공포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훨씬 더 내려가 있어요. 금융위기 때만큼 내려가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사실 10년 간다는 위기였기 때문에 공포감이 많이 심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데 2008년도 10월, 11월, 12월 때 여의도에 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모 은행 부도설이 있었어요. 사실 뭐 지나갔으니까 하나은행 부도설인데 은행이 부도난다는 게 믿어질 정도였었으니까요. 공포가 심했고요. 그 정도의 공포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시장에서는 종종 스페큘레이션 항복, 그러니까 제가 주식 브로커 할 때 가장 많이 쓰던 선배들이 하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 두 번째 투매에 무조건 사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주식 브로커들이 굉장히 신뢰하는 지표였어요. 개인의 투매 중에서 두 번째 투매에 사면 무조건 수익 난다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저희는 투자시장에서 항복 국면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잘 들어맞는 지표였었고요. 지금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합류한 미국 시장도 과거의 기관과 그러니까 기관이라고 말하는 거는 전문 투자자들이죠. 이런 사람들만의 시장이었던 시장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동감 안 되시겠지만 전 주식 브로커로 한국 시장에서 꽤 큰 돈을 또는 길게 아주 적나라하게 경험해 봤는데 제가 주식 브로커로서 시장에서 그 당시 1, 2년 지나고 나서 확실하게 알았던 건 코스닥 시장은 절대로 들어가지 말자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하나도 없던 때예요. 그때는 개인들만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게 그랬고 고객들의 돈을 코스닥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르고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코스닥에 외국인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심리로만 움직이는 시장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심리에 의한 부분이 크다. 그래서 그런지 뭐 경제학자들조차도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28%, 뭐 35%,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내년도까지 30%에서 40% 사이를 보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이 주말에 저는 밀컨 컨퍼런스라는 거 굉장히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매년 열심히 이제 서치하는 쪽인데 그게 주말에 끝났는데 그쪽에서도 6대4 정도
거의 7대3 정도 침체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7, 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침체가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심리적인 현상을 동반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그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인데, 이분은 미국의 사회학자고요. 이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써놓은 것처럼 그 패러그랩의 제목이 뭐냐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겁니다.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해서 자기 충족적 기대 혹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투자 시장에서는 종종 언급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고 예측하거나 기대하면 예측 또는 기대가 이제 자신에게 영향을 줘서 행동을 하게 하는데, 그 행동이 결국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충족적,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뭐 어렵게 써놨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요, 전 세계 경제 주체들 모두가 침체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언론에서 10번 중에 8번, 9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나면 침체가 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모든 주체가 침체를 준비에 들어가요. 이미 많은 경제연구소와 많은 경제 주체들이 침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 실현적,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믿음이 침체를 가져왔는지 정말 침체의 팩트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없던 시대에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비슷했습니다.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일본에게 인플레이션을 만들려면 사람들이 내년에는 물건값이 오른다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게 경제 지표로는 만들 수가 없어서 사람의 심리를 움직여서 사람들이 모두가 내년도에는 물건값이 오를 거야 라고 믿어야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래야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일본은 제페니피케이션이라 그래서 소비가 죽은 나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리와 경제는 붙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시장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컨피던스 리세션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경기 지표를 최근에 보면 심리 지표 위축이 실물 지표 위축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인데요. 이거는 미시간 대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고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똑같이 소비자 심리 지수고 소비자 신뢰 지수인데, 보시면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는 확 떨어져 있고 컨퍼런스 보드는 상당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았죠. 그럼 뭐가 다르냐? 컨퍼런스 보드는 고용 지표, 고용 관련된 지표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심리 지수예요. 미시건대는 소비 중심의 소비자 신뢰 지수. 그러니까 훨씬 더 개인의 심리가 반영됩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사람들은 이 인플레이션으로 한 침체 내지는 인플레이션을 소비에 반영하고 있어요. 보시면 미시건 소비자 신뢰 지수는 점점점 나빠지고 있고 아주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실물 지표를 따르는 것과 심리 지표를 따르는 거에 갭이 생기는데, 이거를 컨피던스 리센션이라고 합니다. 개인들이 리세션을 확신하는 만큼 지표가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왼쪽에 보시면 이거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계속해서 리서치하고 있는 내용인데, 컨슈머 익스펙테이션이 리세션의 시그널이 되느냐, 무슨 얘기냐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컨피던스 리세션이라는 게 정말 구체적으로 리세션을 가져오느냐를 계속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소비는 아직 견조한데도 불구하고 인식은 매우 다른 상태죠. 제가 투자하면서 오랫동안 참고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프트 데이터가 있고 하드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써있는 것처럼 소프트 데이터는 대부분 다 심리 지표, 그러니까 서베이이고요. 하드 데이터는 말 그대로 실물 지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떤 때가 되면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가 다르게 움직여요. 아주 심각한 차이가 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소프트 데이터를 따라야 할지 하드 데이터를 따라야 할지 고민이 생기게 되죠. 지금 얘는 제가 이전에 썼던 걸 가져왔기 때문에 17년도인데 2017년도는 2016년도에 엄청난 공포 국면을 통과한 뒤에 1년간 금리가 4번 인상됐고, 그러면서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아주 평온했던 장이었고요. 그 17년 직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소프트 데이터, 호황 내지는 경기 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데 반해서 하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까만색이 하드 데이터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두 개가 차이 날 때 어떤 걸 따라야 할지 이런 의문들이 생길 때가 있다, 시장에는.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컨피던스 리세션이 가장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법칙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밝은 선이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같이 반응하고 있는데 하락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시장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쇼킹한 일이 있었죠. 5월 FOMC 발표 나는 날 지금 보시면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하늘색은 5월 5일 날, 우리로 말하면 5월 5일, 미국으로 5월 4일 아침에 FOMC 회의 발표한 날이고 빨간색은 그 다음 날, 우리로 5월 6일, 5월 6일입니다. 두 날이 완전히 다르게. 밑에 지수를 보시면 우리 어린이날에는 발표가 난 날에는 다우는 2.8%, S&P 2.99, 나스닥 3.19 올랐는데 그 다음 날 5월 6일 날에는 3.12, 나스닥 4.99 빠졌고요. 위에 있는 금리는 발표 나는 날은 전부 금리가 내려갔는데 그 다음 날은 다 올랐고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폭등했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지표, 유럽도 안 좋게 나왔기도 했고 그 다음에 유가도 반대로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변화가 있었고 예측이 달라졌어요. 5월 5일, 우리나라로 5월 5일까지는 기본적으로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이 5월 3일, 4일, 5일 달라진 거가 좀 보이시죠? 그래서 보이시면 75bp,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5월 4일, 여기서 5월 4일이라는 거는 미국 5월 4일이죠. 연준 발표한 날에는 75bp 인상 확률이 뚝 떨어졌는데 그 다음날 바로 또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7월 FOMC까지 금리 인상 확률도 125bp 올린다는 거가 거의 80% 후반. 그 다음에 연내 3%라는 건 뭐냐면 연내 3%는 75bp가 섞여 있어서 연말까지, 왜냐하면 FOMC 발표, 연준의 발표를 그대로 보면 앞으로 2번 50bp 올린다는 거를 거의 공식화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조절되면 25bp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중까지 보였죠. 그렇게 보면 FOMC를 제대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말까지 2.5에서 2.7을 최대로 볼 수 있는데 반해서 연준 회의 다음 날, 발표 다음 날은 바로 3%까지 올릴 거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연내 최종 금리가 3%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거는 시장이 아직도 신뢰를 하지 못하고 미국 시간으로 5월 4일 날 연준이 발표한 다음 날 5월 5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국 영란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무슨 얘기를 내놨냐면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이 10%까지 올라갈 것 같다. 지금 7%대거든요. 그리고 연준위원처럼 통화정책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서로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보다 훨씬 더 세게 올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반 정도 나타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영란은행은 앞으로 물가는 더 올라갈 거로 보인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뒤쳐졌다. 이걸 시인한 거와 같아요. 그런데 영란은행이 어떤 상태였냐면 이미 작년도부터 금리를 먼저 올린 나라예요. 이미 금리를 미국 연준보다 훨씬 더 빨리 올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려온 나라인데도 그 나라가 뭐라고 말한 것과 같냐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뒤처졌다. 이게 이제 비하인드 커브라 그래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뒤처졌다라는 걱정이 사실 지금 시장에 있는 큰 걱정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영란은행이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제롬 파월 정신 못 차렸구나. 75bp 안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영란은행도 이 정도인데 연준은 더 뒤처져 있을 텐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조절 못 하겠구나. 이런 공포감으로 패닉처럼 빠졌던 거죠. 그러니 시장이 얼마나 지금 심리적인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여러분에게 다르게 보이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은 이런 논리를 갖고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윌컨 컨퍼런스 같은 그 전문가라고 말한 사람들이 모인 데서도 6대4, 7대3 정도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을 가진 월가 하우스 중에도 대표적인 두세 군데는 제가 가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소리라고 보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포가 더 높아서 지금부터 제가 빠르게 걱정할 것과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구별해 드릴 겁니다. 당연히 걱정할 것들이 있으니까 걱정을 하겠죠.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지식을 통해서 걱정을 몰아내야 되죠.